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약간 그 얼떨떨할 정도로 이렇게까지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K-팝 데몬헌터스가 대박이 나면서 보셨어요? 저도 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약간 붐이 일기 시작할 때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한 그 고증도 잘 돼 있고 한국 역사에 대한 레퍼런스도 확실하고 국립중앙박물관도 대박이 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근 몇 년간 한국 문화가 K-팝, 한국 영화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뮤지컬 뭐 이런 분야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 소프트 파워의 성공 사례로 한국이 거론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가 큰 사랑을 받는 와중에 그렇다면 저 한국 문화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K-컬처, 한국 문화가 큰 사랑을 받는 이 시즌에 그렇다면 한국 문학은 어떤 관심과 또 평가를 받고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오늘은 한국 문학을 다룬 외신 기사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뭐 다른 분야는 기사도 많이 나지만 문학에 대한 기사는 우리가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기도 하고 일면에 실리고 이러려면 노벨문학상 정도 받아야 일면에 실리니까 궁금하니까 이제 오늘 함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도 작년에 노벨문학상 받았다 아닙니까? 그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도 받았고 그 이전에도 다양한 상에 후보가 되기도 하고 수상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한국 문학, 한국 출판계에 대한 여러 가지 외신의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국 뉴레카와 함께합니다. 마지막에 교보문고 기프트 카드를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외신 기사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상에 대한 거 먼저 보면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문학상이라는 게 가시적으로 한국 문학이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평가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기도 하죠. 어쨌든 한국 문학이 번역이 되어서 거기 현지 사람들한테 읽혀야 후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상에 관련된 기사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가장 큰 이 사건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었지만 사실 그보다 조금 전에 굉장히 기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났던 소식이 있죠. 바로 부커상 후보에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들이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22년에 부커상의 후보가 우리나라 작가 작품이 2개나 올라가서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롱리스트에는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이 올랐었고 최종 후보까지, 그러니까 롱리스트에서 이제 숏리스트까지 오른 후보는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였죠. 그래서 그때 이 부커상 최종 후보가 된 계기로 정보라 작가의 작품들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작가 작품이 이 부커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22년에 이렇게 두 작가의 작품이 후보에 올랐잖아요. 23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실 천명관 작가의 고래가 후보에 올랐고요. 24년에는요.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3대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들이 부커상 숏리스트 최종 후보에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한국 문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는 카테고리로 문학상 후보에 오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후보에 오른 2024년에 부커상 숏리스트에 오른 이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3대에 대한 기사를 짧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영국의 New Statesman이라는 매체에 숏리스트를 쭉 살펴보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The 2024 International Booker Shortlist Reviewed 라고 하면서 부커 국제상의 최종 후보들을 각각 한 작품씩 리뷰를 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철도원 3대를 다루고 있는 부분만 조금 보자면 소라 킴 러셀과 영재 조세핀 베가 같이 번역을 했나봐요. 이 작품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401일 야화로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1000일 야화처럼 401 Korean Nights 라는 표현을 쓰면서 401일 야화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원래 천일야화에서 세헤라자데가 있잖아요. 여기서의 세헤라자데는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이진오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1세의 황석영 작가가 최종 후보작 중에 최고령 작가라는 언급을 하면서 소설에서 묘사하는 관료와 노조 조직원 사이의 역동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생생한 순간들이 눈부시게 빛난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장면에서 시작하는 소설이지만 규모와 폭이 인상적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네요. 다른 소설들을 소개한 분량들보다 약간 더 길게 소설이 되어 있는 것도 좀 인상적인 측면이네요. 부커 국제상의 최종 후보에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이 3년 연속으로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제 기사를 계속 봐서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부커상 후보에 오른 건 오른 건데 그럼 또 수상을 한 작가는 없나요?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상의 후보가 되거나 수상을 했어요. 정보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전미도서상 후보에도 올랐고요. 필립 K. 딕상 후보에도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김보영 작가도 전미도서상 후보에 올랐었죠. 윤고은 작가는 대거상을 수상을 했었고 김초엽 작가는 중국 성운상 번역 부문 그리고 은하상 최고 인기 외국 작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밖에 또 이수지 작가 또 백희나 작가 등 그림책 작가들의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국제문학상에서 번역이 된 소설에 주는 상들 있잖아요. 뭐 부커 국제상이라든지 뭐 전미도서상의 어떤 번역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문들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들이 후보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문학 작가들 중에 외국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 김혜순 시인이에요.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가장 화려한 주목을 받는달까요? 이 김혜순 시인의 책이 나오면 그 외국 출판사들 사이에서 번역 판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작가입니다. 김혜순 시인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캐나다의 그리핀 시 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2021년에는 스웨덴에서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진 시카다상을 받았고요. 또 한국인 최초로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끈따끈한 이 수상 소식이 있습니다. 김혜순 시인이 진짜로 외국에서 문학상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소식, 김혜순 시인의 책 죽음의 자서전이 독일 세계문화의 집이 시상하는 독일 국제문학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이 소식을 다룬 외신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Die Tageszeitung 의 7월 기사입니다. Gedichte aus der Zwischenwelt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네요. 중간 세계를 다루는 시들이라는 뜻입니다. Zwischen이 어디 사이, between이라는 뜻이거든요. Welt가 세계이고 이 책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는 그런 작품들이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So, mit Kim Hae-sun's Autobiographie des Todes 그러니까 죽음의 자서전이라는 이 김혜순 시인의 책이 국제문학상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시 작품의 국제문학상을 처음으로 시상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조금 보면 이 시집에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공간을 탐색하는 49편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49라는 숫자가 49제 와 연관이 있는 숫자라는 점도 부연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죽음을 다루게 된 계기가 세월호 참사였다는 점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 시들이 이 죽은 자들이 배회하는 그런 사이의 세계에서 왔다라는 말도 옮겨주고 있네요. 굉장히 긴 기사네요.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상이 번역가에게도 함께 수여가 되기 때문에 1차 번역을 맡은 박술이라는 쿨투어 필로소프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철학자의 코멘트도 함께 소개를 하면서 번역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또 박술 이 문학철학자에게 따기도 했네요.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망가진 그런 언어를 찾는 게 어려움이었다라는 코멘트를
심사를 해주면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함께 옮기고 있는데요. 죽음의 불가해성을 언어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어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어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표현을 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이 많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고 있네요. 문학상에 대한 외신 기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또 상에 대한 소식만 보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들 좀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뭔가 몰랐던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브라질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인지도가 좀 있대요.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작품이 뭐 일본에 수출이 돼서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이런 거는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대만이라든지 그 아시아 국가들에 많이 알려지거나 영미권에서 어떤 주목을 받거나 이런 거는 이제 비교적 기사로 자주 접해서 익숙한데, 브라질에서도 한국 문학을 읽는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도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최근에 I'm Still Here라는 브라질 영화를 봤어요. 그거의 GV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브라질의 근현대사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브라질 근현대사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랑 비슷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I'm Still Here 자체가 군부 독재의 어떤 역사적 상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비슷한 정서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한국 문화가 여기저기 수출이 되기도 하니까 브라질에서도 이거를 읽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작품이 좀 꾸준히 브라질에 번역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2024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이 브라질에서의 한국 문학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한국 문학이 굉장히 일찍,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브라질에 알려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조금씩 번역이 되면서, 그러다가 2016년에 한강 작가의 부커 국제상 수상으로 굉장히 관심이 확대가 되었고, 2020년에는 또 영화 기생충이 상을 받으면서, 오스카상을 받으면서 수요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게 한 분야가 큰 주목을 받으면 같이 이 연관된 다른 문화적 영역도 주목을 받게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34종의 한국 작품이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배수아 작가, 황선미 작가, 정유정 작가의 작품들이 번역이 됐었고, 2023년부터는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박이 났었잖아요. 이 소설을 비롯한 힐링 피션 이라고 부르죠. 이 힐링 픽션과 이수지 작가, 또 이기은 작가의 그림책들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힐링 픽션들이 외국에서, 특히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나 봐요. 특히 불편한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작년에 2024년에는 이지현 작가의 그림책 수영장이라는 이 그림책이 브라질 아동도서협회의 최우수 그림책으로 선정이 또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이 번역이 되고 또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다룬 기사를 보게 되면 신경숙 작가라든지 한강 작가라든지 뭐 이수지 작가, 배수아 작가, 황선미 작가, 뭐 이 브라질에 번역된 다양한 작가들을 언급하면서 싸이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다른 영역의 문화적인 주목이 연결이 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김주혜 작가 이야기도 나오고요. 백희나 작가, 조남주 작가, 손원평 작가, 황보름 작가, 김호연 작가, 이런 힐링 피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도 하네요. 2024년을 브라질에서 한국 치유 소설, 그러니까 한국 힐링 픽션의 해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SF 소설, 퀴어 소설 등등이 브라질에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제가 뭐 무지해서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 브라질에 이렇게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수출이 돼서 사랑을 받고 있고, 한국 문학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브라질을 살펴봤으니까 뭐 다른 나라도 하나 정도만 잠깐 볼까요? 호주 ABC 뉴스의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호주에서 한국 문학, 여기서는 K-Lit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K-Lit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Korean books
Quirkiness and Subtle Darkness Captivate Australians 라는 제목으로 한국 문학의 기묘함과 은은한 어둠이 호주 사람들을 사로잡다 뭐 이런 기사네요. Quirkiness? 한국 문학의 quirkiness는 뭘까요? 이것도 굉장히 긴 기획 기사인데요. 90년대 초에 이 주라기 파크가 개봉을 했을 때 한국의 대통령이 영화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규모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수십 년간 이 한국이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그 배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K-릿을 좋아하는 독자를 좀 집중 인터뷰를 하면서 K-릿을 한류, 여기서 한류라고 쓰네요. 한류의 어떤 흐름에서부터 이어진 것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시드니에 사는 한국 문학 독자를 인터뷰를 하면서 이 독자가 최근에 히라버 시간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이런 인터뷰를 싣고 있고요. 한국의 문학 작품들이 점점 더 호주에 번역이 많이 돼서 소개가 되고 있다. 이를테면 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나 아니면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를 예시로 들고 있고요. 호주에서 뭐 파친코가 84,000부가 넘게 팔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19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도 9,000부를 넘게 팔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K-팝과 K-드라마가 한국 문화를 좀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반면에 한국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더 깊고 생각을 하는, 사유하는 방식을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코멘트도 좀 재밌네요. K-팝의 매력이 좀 화려하고 흥겨운 그런 엔터테인먼트라면 K-릿 소설들은 따뜻하고 아늑한 작품부터 어둡고 뒤틀린 감정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포함한다 이런 코멘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와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한 번역 추진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맥쿼리대 이성애 교수의 코멘트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한국 문학은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싣고 있네요. 꽤 긴 기사인데 올해 1월에 호주에서 나왔던 기사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한국 문학 자체에 대한 기사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한국 문학을 비롯한 한국 출판계의 약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출판계가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기사들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아사히 신문에서는 서울국제도서전이 대박이 난 것에 대한 기사를 내기도 했네요. 6월 18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젊은 여성 관람객이 많았고 또 놀라울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미리 예매로 판매한 티켓이 다 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분석을 하는 기사인데 출판사들이 팬을 만들고 또 이 책을 이벤트처럼 즐기려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독자들을 좀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다. 뭐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북페어를 하기도 하고 뭐 과정을 소셜미디어로 공개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젊은 층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 문학 또 한국 출판에 대한 외신의 여러 기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기사가 되게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몇 개만 좀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뭐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분석들, 뭐 한국의 K-릿을 포함한 한국 문학을 포함한 K-컬처 전체에 대한 분석 기사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외신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한 기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기사들을 살펴보시려면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냐? 바로 문체부 해외홍보국에서 운영하는 뉴레카의 SNS입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한국의 정책이나 소식에 대한 다양한 외신 기사를 전하고 있죠. 김호연 작가, 외국에서 대박이 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사랑받고 있는 김호연 작가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제가 아까 소개한 기사도 정리가 되어 있죠. 외신에서 한국의 정책과 한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이 뉴레카 SNS 채널 많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뉴레카에서요 이번에 해외 뉴스 영상 공모전을 한다고 합니다. 총 700만 원 규모의 공모전을 여는데요.
대상에 선정되시면 200만 원의 상금과 문체부 장관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장관상 하나 있거든요. 문체부 장관상. 여러분도 이 뉴레카 공모전을 통해 문체부 장관상을 한번 누려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해외 뉴스에 실린 한국 인물, 한국 문화, 한국 경제, 한국 정책과 사회 현상에 대해서요. 세로 형식의 숏폼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발표는 11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외 외신 기사도 살펴보고 뉴레카도 살짝 소개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에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의 타임라인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뉴레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교보문고 기프트 카드와 또 제 책의 사인본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인증은 네이버 폼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도 공모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국 문학이 앞으로 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수출되고 더 많이 사랑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 한국 문학을 열심히 함께 같이 재밌게 읽어보면 좋겠죠? 우리도 많이 읽고 또 번역 지원도 많이 받고 외국에 많이 수출도 되는 그런 날을 그냥 어떤 독자 1인으로서 바라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